김성준 교수님이 지금 일본에서 비행기를 막 타고 귀국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망에 들어와서 뭐 토론을 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러셔가지고 이미 지난 화요일 날 저하고 김연빈 그 대표가 이제 지정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녹화를 떴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영상을 우리가 틀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김성준 그 교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김성준 교수님은 뭐 저와 같이 이제 한국해양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셨고 항해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서양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강했나 봅니다. 특히 대항해 시대가 어떻게 진행돼서 현재의 그 선박 운항이 가능하게 됐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에 들어오셔가지고 서양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시고 뭐 대항해 시대 등등 아주 한 10권 가까운 그런 이제 항해 관련 바다 관련 서양사 책을 쓰신 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성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쓴 뭐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저자로서 이름을 내건 책이 유럽의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뭐 책이 이 책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 뭐 개괄적인 내용으로 일단 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일단 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동안에 여러 책을 썼습니다만 아마 여기 바다 뭐 저자와의 대화에 대부분 해양, 해운, 뭐 항만, 뭐 법률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쓴 책 중에 아마 여기 서양 해운사라고 돼 있는 책이 예, 한번 꼭 읽어보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쓴 책은 아니고 번역한 책입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페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책은 좀 그렇고 우리 해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 해사영어의 어원을 한번 꼭 참조해서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스타보드가 왜 우연인지, 뭐 포트가 왜 좌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지, 뭐 등등 우리 선박과 해사 관련 용어 180개의 어원을 추적한 책입니다. 뭐 재미있을 것 같은데 공을 들여서 쓴 책인데 비해서 그렇게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서양 항해 선박사도 뭐 그 톤을 왜 배 톤 크기의 단위로 했는지, 배 선박의 톤 수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뭐 나침반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이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인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제가 4번째 개정판으로 낸 책입니다. 네 번째. 맨 처음에는 대항해자들의 발자취 이렇게 해서 제가 해양왕국 기자 시절에 항해를 하다 보면 항해가들의 이름이나 항해가들의 항해하면서 명명한 그런 그 지명들이나 국가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해양왕국에 그걸 이제 항해가 한 사람하고 그와 관련된 지명들을 쭉 연재했던 것을 모아서 뭐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2번째 판본으로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라는 책을 썼고 그것을 한 번 더 이제 수정한 것이 이제 해양 탐험의 역사였고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절판이 돼서 이번에 유럽의 대항해 시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근데 뭐 썩 뭐 마음에 들지 않게 조금 책이 장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책을 새로 이제 제가 출판사를 옮겨서 냈는데 문현 출판사가 책을 제법 잘 만드는 출판사인데 그 도판이 너무 이제 뭐 나름대로 선명하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좀 진하게 그 잡았는데 그게 이제 잉크가 너무 진하게 들어가서 너무 흑백으로 이제
처리돼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출판사 사장님께는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긴 했는데, 이 책은 전체적으로 4개의 큰 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1부, 2부, 3부가 이제 메인이고, 서론은 이제 왜 유럽인들이 해양으로 모험을 떠나게 됐는가 하는 그 시대적 배경과 동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1부에서는 대체로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로 만약에 본다면 1단계는 인디즈라는 것을 찾아 나서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인디즈를 인도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때 15세기 당시의 인디즈는 겐지즈강 이동의 모든 아시아 땅을 다 통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포함되고 카타이도 포함되고 중국이죠. 그 다음에 시판고도 포함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도항로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1500년대 초반이 넘어가면 이제 인디즈가 이렇게 각각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디즈가 이제 인도라는 지명으로 이제 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항로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 엔리케 시대부터 마젤란까지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항해할 대항해 시대에 사용했었던 그 배와 항해술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또 그 항해술은 또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먼저 서장 1, 2장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길, 여기 1부에서 주로 활동한 국가는 네덜란드,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이 되겠죠. 포르투갈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이어가고, 물론 이제 영국인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등등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동 북서 항로입니다. 북동 항로는 유럽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북극해 항로가 되겠습니다. 북서 항로는 유럽에서 보면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게 되니까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항로. 그때는 아직 태평양이라는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로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해서 어딘가로 아시아 쪽으로, 그럼 뭐 일본이나 중국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대체로 1500년대 초부터 1600년대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가 되고, 다 다루지는 저도 못했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는 식민지라는 개념을 이제 나쁘게 생각합니다만,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주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이 이제 이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동 북서항로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확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로 미지의 남방 대륙을 찾아 나서는 이제 항해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타스만이나 또 베링, 쿡, 밴쿠버 등등 이런 사람들이 미지의 남방 대륙, 여기서 미지의 남방 대륙이라 하면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제 일종의 그 전원 같은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유럽의 문명권이 북반구에 있었기 때문에 북극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균형 이론, 밸런스 시어리에 의하면 유럽민들 입장에서는 북극이 있으니까 남쪽에도 어딘가에 그 균형추를 맞춰줄 만한 대륙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믿어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뭐 태평양의 여러 섬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제 해양 활동, 이와 같은 해양 활동이 어떻게 유럽인들의 뭐 유럽인들이 이제 선진화되고 더 발전하는데, 자본주의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에 반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나머지 지역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뭐 단일 논문으로 쓴 것을 여기다가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는 콜럼버스와 스페인 국왕 간에 맺은 산타페 협약에 대해서 원문과 그 번역문,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그 서인도, 뭐 서인도란 말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카리브해를 도착하고 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에 맺은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이제 번역해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대 주경철 교수의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서평을 쓴 내용도 뭐 첨가해 두었고, 마지막에 연도별로 대항해 시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쭉쭉 따라가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럽의 보통은 이제 대항해 시대 하면 유럽만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4번에 걸친 대항해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차는 이제 한민족의 이 극동아시아에서 있었던 항해 시대. 이것도 뭐 9세기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역할이 적지 않았죠. 뭐 당나라, 그다음에 신라, 외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이제 바이킹 시대입니다. 유럽. 이것도 뭐 대체로 9세기부터 11세기인데 뭐 바이킹들이 뭐 유럽 전역을 다 이제 휘젓고 다니면서 이제 이주하고 뭐 북아메리카까지 갔던 그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바이킹 시대보다는 이제 조금 뭐 뒤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아랍의 대항해 시대. 대체로 이제 그 11세기부터 또 역시 지중해부터 또 이쪽에 인도양,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실크로드까지 이어지는, 이것도 뭐 굉장한 항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 내용은 뭐 제가 책에는 없는 건데, 이제 대항해 시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조금 첨언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의 대항해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럽의 대항해 시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405년부터 1435년경까지 약 30여 년간 뭐 명나라가 설립되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대함대를 이제 파견했던 6차례에 걸쳐서 정화를 사령관으로 해서 파견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바로 이제 뭐 이것도 뭐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바닷길이 거의 이제 항로로 다 도배되다시피 할 정도로 유럽인들이 이제 항해를 이제 뭐 지구 곳곳을 이제 탐사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항해 시대 하면 이제 이 시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비슷한 시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유럽의 대항해 시대 서장격에 이제 유럽이 이 시기에 해양으로 나가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냐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그 설명을 해놨는데, 크게 보면 첫째는 이제 이 1400년대 이 시기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격변기였습니다. 이제 명이 이제 막 건국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시기였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오스만이 동로마 제국을 이제 점령한 시기가 이제 바로 이 시기고, 원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명이 들어선 시기였고, 이에 반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교회 분열이나 농민 반란이나 흑사병을 겪고 난 그 다음 세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계사에서는 이 시기를 세계와 인간의 재발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이 재발견되고, 또 해양
탐사를 통해서 지리적인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단계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르네상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십자군적인 운동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뭐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이제 1200년경이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영토를 어느 정도 다 회복합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그 아랍의 대항해 시대에 아랍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었죠. 이제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회복을 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남단의 그라나다 지역에 이슬람 왕국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독교권, 뭐 카스티유나 아라곤을 대표로 하는 스페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이슬람 왕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자기들로서는 이제 재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콘키스타라고 얘기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의 정체적인 경제 상황은 대체로 호황기보다는 이제 불황기였다라는 게 이제 주된 경제적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귀금속이라는 것은 뭐 이때 당시는 이제 귀금속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이제 금이나 은으로 타 민족하고 거래를 할 때는 뭐 현금으로는 안 되니까 귀금속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유럽이 1800년대 중반까지 비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럽산 귀금속이 인도나 중국 쪽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페르낭 브로델의 이제 입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를 저장할 향료도 부족했다. 특히 이제 15세기경에 육류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고기 뭐 말이 아니죠. 소나 돼지 등을 이제 사료를 주는 게 이제 풀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일부는 도축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장할 때 소금을 쓰게 되면 이제 고기 맛이 저하되니까 향료를 이제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게 대한 수요가 크게 부족했다. 향료 공급이. 그다음에 이제 인구도 대체로 이제 14세기 중엽에서부터 패스트 이후죠. 패스트 이후.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1500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50년경까지는 어느 정도 감소세를 이어지다가 나머지 한 50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부족했던 시점이 이제 포르투갈이 나간 해외 탐사를 시작했던 시기였다라는 얘기죠. 뭐 그 외에 이제 토지나 연료나 뭐 조선용 목재들도 부족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베리아 반도의 정세가 흔히 이 재정복 운동, 리콘키스타로 이제 정의될 수 있는데, 포르투갈은 이미 13세기 중엽에 어느 정도 오늘날과 같은 여기 1249년에 이제 남단의 파로, 포르투갈 최남단이거든요. 여기를 정복함으로써 이슬람을 이제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415년경부터 어느 정도 대외적인 팽창의 기운을 앞세워서 북아프리카의 세우타를 공략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세우타 점령은 이제 유럽이 비유럽권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차지한 이제 최초의 공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대서양 섬의 그 아조레스 제도인 그 마데이라, 포르투산토 등으로 이제 포르투갈이 식민을 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항해자 엔리케가 이제 아프리카에 탐사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1420년이 바로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개막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뭐 이미 대항해 시대를 1420년경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왕국으로 이제 분열되어 있었다가 뭐 카스티아, 아라곤, 레온, 나바라 등으로 그 중에 이제 요 그라나다만 이제 이슬람 왕국이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변동을 정치적으로 격변하는 게 카스티아의 이사벨 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이제 1469년에 서로 결혼을 함으로써 부왕들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이사벨은 카스티아 왕위를 계승하고 또 그 아라곤의 페르난도는 이제 아라곤의 왕위를 서로 계승을 하니까 두 왕국이 통합된 효과를 나타내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의 어머니가 이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당시 왕인 아퐁소 5세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면 내가 1순위인데 왜 이사벨이 왕위를 하느냐. 그래서 카스티아 왕위를 요구해서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카스티아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포르투갈이 졌어요. 져서 이제 알카소바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 됩니다. 알카소바스 조약이. 이 알카소바스 조약으로 포르투갈은 이사벨 여왕이 카스티아 왕이 계승하는 걸 승인한다. 그래, 네가 왕이 해라라고 하는 대신에 대서양상에서 발견되는 섬에 대해서는 포르투갈 포르투갈 속령으로 인정한다는 걸 카스티아 아라곤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 바로 요 알카소바스 조약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요. 모멘텀이 아니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480년에 카스티아와 아라곤은 이제 합쳐서 하나의 왕국, 통합 왕국이 돼서 이슬람에 대한 이제 재정복 운동, 즉 그라나다에 대한 재정복 운동을 착수합니다. 거의 이제 11년 정도 걸려서 1491년 12월 말일에 바로 이슬람을 축출하게 됩니다. 뭐 축출을 했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슬람 왕국을 정복을 해서 뭐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으면 축출하고 하는 장복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정치적 상황하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그라나다가 요 남부에 있는 이슬람 왕국이고 이제 카스티아, 아라곤, 뭐 나바라, 레온 이런 게 이제 별도의 왕국이었다가 이제 요 두 나라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이게 되고 이단 자기들 입장에서 이단에 대한 판단으로 그걸 재판하기 위한 이제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화형에 처하고 또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서장의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서장에 이제 포함된 것 중에 일부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조금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론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황금과 향료의 나라 아시아로 가는 길 이제 요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포르투갈인데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1420년부터 한 15년간 포르투갈 남단의 이제 사그레스라는 데서부터 그 엔리케가 이제 자기 성체를 짓고 뭐 유럽의 항해가들 배 사람들 또 뭐 조선 배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탐사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케이프 보자도르곳 아프리카 이제 북단에 있는데 오늘날로 항해하면은 신노트로 가면 한 3일이면 항해할 수 있는 거리인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는 당시까지 이제 그 유럽인들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내려오던 그린 시 오브 다크니스라고 암흑의 녹색 바다라는 것.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은 암흑의 녹색 바다에서 몰랐으니까 거기는 뭐 배들이 침몰하고 바다에 빠진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열대 바다는 항해하기 불가능하다. 아프리카인들 바다 뜨거운 데 사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타지 않냐. 우리도 그쪽으로 가면 바닷물이 끓어서 그럴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득이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주된 이유였죠. 탐사대를 보내면 돈이 드는데 실제로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길 에아네스가 카이프 보자도르곳
까지 이제 도달하고 난 이후에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1440년 근처에서 이제 흑인들을 데리고 오게 시작하고 사금을 발견해서 점차 이 보자도르고 거기를 거점으로 조금씩 이제 무역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돈 될 만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케이프 베르데에 도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유럽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서북단 사이에 이제 항로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80년대 가면 이것도 탄지의 정복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1480년대는 아프리카 남단 서북단의 요 베닌 요새가 포르투갈의 이제 주된 흑인 노예 무역, 뭐 사금, 뭐 이런 무역의 거점이 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요 보자도르고에서 여기 사그레스까지 이거 오늘날 뭐 이틀 반 정도 가면 되는데 15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까다모스토가 여기 이제 적도 이남까지 어느 정도 내려온 것이 엔리케가 사망하기 한 4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요 베르데고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면 가장 서단에 해당하는 거죠. 대륙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기점이 됩니다. 나중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이제 영토 분계선을 할 때 기준점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 화면이 이게 예. 이게 없앴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이 화면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 나와? 예. 1480년대에 이 유럽의 그토록 전설상에 내려오던 프레스터 존. 여기서 프레스터라는 것은 뭐 사도죠, 사도. 존은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 다스리는 기독교 왕국이 에티오피아 어딘가에 있다라는 이런 풍문이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래서 포르투갈에서는 두 방면으로 이것을 확인하려고 탐사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로로 파견된 사람이 꾸빌량이고 해로로 파견된 사람이 바르솔로미 디아스입니다. 그래서 꾸빌량은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해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인도까지 가서 실제로 이제 카이로에 다시 나중에 도달해서 어떻게 가면 근데 이 사람이 꾸빌량이 이 에티오피아 여기 아비시아냐가 지금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에 그냥 정착해버리고 그냥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왕한테 보고서만 보내고 맙니다. 이렇게 육로로 가면 인도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왕국에 대한 이제 소문도 자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로로 파견된 바르솔로뮤 디아스는 뭐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서단을 항해하다가 거기서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나중에 돌아오다가 이제 아프리카 남단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풍우 고시라고 자기는 명명을 했죠. 근데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야 이제는 남단에 도달했다며 아프리카 남단에 그럼 거기는 폭풍우 곳이 아니라 희망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때도 콜럼버스도 포르투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원래 제노바 사람이어서 뭐 10대부터 배를 탔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있던 중에 배가 난파를 해서 포르투갈에 정착을 하게 돼서 이제 가족들도 다 포르투갈에 이주를 해서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왜 자꾸 아프리카를 남단으로 가려고 하느냐? 태서양 서쪽으로 가도 지구는 둥그니까 오히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데 해서 포르투갈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바르솔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포르투갈의 후원을 얻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이주를 해서 스페인의 이제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스페인에 가서 후원을 뭐 어렵게 받아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포르투갈도 부랴부랴 인도 탐사 항해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때 탐사대장이 이제 바스코 다가마였고
그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을 해서 이제 인도 항로, 아시아 항로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죠. 뭐 개척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저도 늘 말을 쓸 때마다 어렵습니다.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개척이지만 이제 이쪽에서는 뭐 이제 피탈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스코 다가마 인도 항로 개척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유럽과 동양이 해로로 직접 교통을 하게 됐다. 두 번째, 동양의 실태, 뭐 주로 이제 무력적인 측면이죠. 그것을 그 다음에 많이 분열되어 있었고 실태를 목격한 유럽이 약간의 무력으로 동양을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줬다라는 면에서 이 유럽의 서세동점의 첫 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쭉 뭐 바스코 다가마는 이제 여기서 회항을 하고 바르솔로메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는 여기까지에서 이제 캘리컷 갔다가 고아를 들러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바르솔로메 디아스는 이제 희망봉에서 회항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바르솔로메 디아스는 나중에 바스코 다가마 함대를 여기까지 2차 탐사대 갈 때 여기까지 배웅하다가 여기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낱낱이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크게 보면 지구를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로마 시대 그리스 학자의 설을 받아들여서 지구를 실제보다 30% 정도 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와 여러 추기경들의 기록에 따라서 지구가 7분의 6이 육지고 7분의 1만 바다다라는 이제 그런 여러 문헌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실제보다 작고 바다가 그렇게 넓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유럽에서 인디스까지 얼마 만에 한 달 정도만 항해하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왜 꼭 아시아로 가고자 했냐면 유럽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제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에 뭐 여러 가지 아시아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중세 때부터 왔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가장 결정타는 이탈리아의 지리학자인 이 토스카넬리와의 편지 교환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시아는 뭐 황금과 향료의 땅이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항로를 서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등의 정보를 입수해서 실제로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바다는 60도 정도만 항해하면 된다. 근데 60도인데 이제 40마일로 계산을 한 거죠. 왜냐하면 1도를 56 지리마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리로 하면은 이게 약간 36도, 40도 부분에서 출발하니까 1도가 약 40마일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2,400마일 정도면 항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3번에 걸친 이제 스페인 왕실과의 협상을 통해서 2번은 기각을 대합니다. 실현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나 이제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난 다음해인 1492년 초에 카스티아 두 왕이 산타페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콜럼버스와 스페인 간의 항해 후원에 관한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산타페 계약입니다. 이 산타페는 지명이기도 하고요. 스페인어로는 세인트 페이스입니다. 산타는 뭐 말 그대로 성스러운, 페는 신념, 믿음,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남미의 산타페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5가지 조약이 주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 칭호를 준다. 그 다음에 뭐 식민지 총독과 대제독이 되고 이익의 10분의 1을 주고 소송을 관할하고 탐사에게 8분의 1을 가진다. 뭐 등등. 근데 이것을 대대손손 상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1480년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에 복원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2권이 사실은 유럽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탐사 직전에 아랍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아랍 부분이 유럽에 다시 전해지면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콜럼버스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이쪽이 이제 유럽이 되고요. 이쪽이 유럽이 되고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인디즈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인데 토스카넬리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고 편지 속에 설명을 이제 했던 것을 그 콜럼버스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전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안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요걸 이제 지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토스카넬리가 언급해 놓은 것을 이렇게 도시화해 놓으면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디로 가도 시판고가 나오든 뭐 어느 섬이 나오든 카타이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1차 탐색 때 그렇게 시판구를 찾아서 가려고 계속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제 4번의 탐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거의 이제 정서로 항해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살바도르 뭐 이게 이제 쿡섬인지 뭐 여러 섬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도달해서 이제 더 내려가서 쿠바를 들러서 이제 에스파뇰라 섬에 이제 정착을 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 지역을 이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토 도밍고가 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 뒤가 이제 자메이카가 있고 뭐 이제 이쪽이 이제 거점이 되죠. 2차 탐사에는 조금 더 내려가고 이제 3차 탐사 때는 아예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탐사 때 야, 너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 흑인들 몇 명 잡아온 거밖에. 그러면서 3차 탐사 때는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사금을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위도로 항해를 해서 남미를 이제 찍게 됩니다. 남미를. 그리고 4차 탐사 때는 다시 이제 1차 여기 2차 탐사하고 비슷한 공로로 가서 근데 돌아올 때는 늘 같은 항로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게 이 항로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돌아올 때 바로 이렇게 약간 북상하여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뭐 여기 이제 1차 항해 때는 이제 인디즈를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비다드 왜냐하면 그 기암인 산타마리아호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 가지고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나비다드라고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을 남겨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2차 탐사 때는 약 1,500명 이상이 이제 가서 식민할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나비다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벨라를 건설을 하고 자기는 쿠바를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 탐사할 때는 다 항해를 못하고 뭐 중간 정도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선원들한테는 야 이건 너무 커서 대륙이지라는 걸 사인을 받고 회항을 하게 됩니다. 3차 탐사 때는 이제 지배를 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탐사 때도 원주민들의 반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걸 진압해서 약 500명을 스페인으로 보내고 3차 탐사 때는 이제 우리 뭐 지금 그 산토 도밍고 거기를 이제 건설을 해서 정착촌을 구축합니다. 근데 이때 스페인인 롤단의 반란으로 나중에 제대로 진압이라기보다는 그 원주민들과의 그 식민 지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국에서 이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기제독이라는 이제 모스키토이즘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윙윙거리고 사실 큰 피해를 안 느끼는 것처럼 너 말만 하는 떠벌리잖아. 너 거기 가면 돈 많이 벌어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벌어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차 항해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 박탈되고 감옥에도 투옥되고 그럽니다. 4차 탐사 때 이제 한 번 더 이사벨 여왕의 허가를 받아서 산토 도밍고랑 에스파뇰라에는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항로를 발견하는 인디스 항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항해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허리케인 철이어서 자마이카에 거의 1년간 유폐되었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뭐 콜럼버스의 영향은 뭐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부론에서는 신대륙 발견과 바스코 다가마 인도항로 개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개의 사건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얘기 드린 알카소바스 조약에 의해서 포르투갈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야, 너 스페인 니들이 대서양 서쪽에서 뭐 발견되면 포르투갈 땅이라고 했잖아. 인정했잖아.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에 교황을 중재자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교황은 바로 요 인테르 카에테라라는 교서를 통해서 대체로 이선 케이프 베르데 곳에서 백리그 서방의 가상선을 긋고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이렇게 정했는데 포르투갈에서 아니야 이것을 더 서쪽으로 옮겨줘라고 얘기해서 획정된 게 바로 요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뭐 그 후에 브라질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브라질이 오늘날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령으로 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됩니다.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베스푸치는 이제 두 차례 항해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두 번째는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각각 항해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러냐면 첫 번째는 뭐 요 뒤에 보시면 스페인의 첫 번째 항해를 할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기가 지금 포르투갈령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탐사 때는 포르투갈 탐사 그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푸치는 항해하는 동안에 이제 브라질, 베네수엘라라는 이제 지명을 붙이게 됩니다. 브라질은 브라질 우드라는 나무입니다. 소방목이라고 하는데 붉은 염료를 껍질을 해서 물에 끓이면 이제 붉은 염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우드 나무가 많이 자라는 섬을 보고 저 아일랜드 오브 브라질 우드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브라질 전체의 지명이 된 거죠. 두 번째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섬에 수상가옥이 있는 것을 보고 베네치아를 떠올려서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으로 베네수엘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마젤란 같은 경우는 원래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지금의 몰루카 제도, 향료 제도에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복무하다가 전투 중에 뭐 상해도 있고 그래서 죄수 아프리카의 죄수 관리자로도 일하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이전을 합니다. 왜 이전을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선의 반대쪽이 바로 몰루카 제도에 걸리는데 자기는 스페인령에 속하는 지역을 포르투갈 군인으로서 일했다는 그런 자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후원을 받아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리핀에 도달해서 세부 막탄 섬에서 원주민들과의 그 분쟁에 휘말려서 세부에서 피살을 내게 됩니다. 마젤란은 항해 중에 이제 유명한 그 몬테비데오, 그 멀리서 이제 구릉지대, 우루과이죠. 우루과이 수도인데 멀리서 보이는 산이다라고 그래서 몬테비데오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되고 뭐 오세아노 파시피코는 뭐 마젤란이 명명했다라는 그런 문서적 증거는 없지만 같이 갔던 피가페타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는 우리는 여기를 아주 잔잔한 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오세아노 파시피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은 서기가 한 게 아니라 마젤란 등이 이제 그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1522년에 이제 일부 6척이 떠나서 실제로 요 한 척만 돌아오거든요. 뭐 3척은 도망가고 뭐 2척은 침몰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마젤란이 죽고 난 이후에 요 바스크인인 델 카노가 1522년에 18명을 데리고 최초로 세계를 주항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젤란이 1522년에 세계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일주하겠습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젤란은 여기서 죽고 그 부하인 델카노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디즈로 가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북동 북서 항로가 있는데 뭐 북동 항로는 이제 북극의 항로인데 실제로는 뭐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1878년까지 이제 스웨덴 사람이 포경선으로 이제 완항한 이후에는 이제 뭐 없었는데 요 탐사 과정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세력권 내지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알라스카가 이 기간에 이제 발견됐다는 거. 그다음에 북서 항로는 이제 항로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많은 탐사의 목적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다양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펀들랜드,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존 캐봇이 이제 도착한 데고, 몬트리올이나 여기는 이제 프랑스인들의 거점이 되고, 버지니아와 루이지애나도 이제 프랑스의 이제 거점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 식민지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주요한 사람들만 쭉쭉 보고 넘어가면 프랑스는 이제 베라사노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 왕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을 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뉴욕에 이제 거점을 프랑스인들이 일부 마련하게 되고, 그 뒤에 까르띠에가 바로 이제 캐나다의 이제 몬트리올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허드슨 강에서. 그다음에 라살르는 바로 미시피강 유역을 탐사해서 루이지애나라는 루이 14세 의 이름을 따서 그 식민지로 이제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뭐 잉글랜드는 너무 많습니다. 그 뭐 존 캐봇이 뉴펀들랜드, 프로비셔가 라브라도 뭐 등등등 허드슨, 뭐 북극해, 뭐 밴쿠버까지. 그다음에 쿡은 뭐 전 바다를 다 탐사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덴마크 사람인 베링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알래스카와 베링해를 이제 탐사를 하고, 아시아 대륙이 알래스카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아우스트랄리스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해서 아우스트랄리스는 이게 남방입니다. 테라는 땅입니다. 인코그니타는 미지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남방 대륙, 뭐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이 시기에 바타비아, 지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인도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우연히 호주 서해안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사우스 아프리카가 이제 처음에는 네덜란드인들, 포르투갈인들의 거점이 되었다가 포르투갈이 한 80여 년 만에 스페인에 병합이 돼서 사실 조금 이제 위축이 됩니다. 그 사이에 네덜란드인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희망봉을 이제 자기들의 이제 중간 기착지로 삼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경위도를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희망봉과 동일한 위도로 쭉 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이 정도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쪽의 경도에 비슷하게 왔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항로를 북상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항해를 했는데, 그런데 경도라는 걸 순전히 그 추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속력이 너무 빨리 나가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호주 서해안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바 기네아에 도달하기도 하고 하르토크가 호주 서해안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가 땅이 하나인지 항로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타스만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항해를 하는데 매우 불안전한 항해를 하고 말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쿡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스만이 첫 번째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와서 타스만을 발견하고 뉴질랜드도 일부만 발견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자카르타로 돌아갑니다. 바타비아로.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서부 해안이 되는데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3분의 1밖에 못했고 이쪽도 못했고 참 어중간하게 탐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쿡은 이제 첫 번째는 타히티 섬에서 이제 금성을 관측하는 임무를 했었는데 뭐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방 대륙을 탐사라는 임무에 따라서 남극해를 확인을 합니다. 바로 이때 크로노미터를 활용해서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 측정법이 2차 탐사 때 확정이 됩니다. 3차 탐사는 이제 북동 북서항로를 해서 태평양에서 북미 대륙 서해안 쪽으로 해서 뭐 캐나다에서 북극해까지 탐사를 하는데 겨울철에 이제 하와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과정에서 이제 피사를 당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쿡이 항해한 항해도입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항해만 한 게 아니라 새로 발견된 땅의 지도를 다 그리고 해서 뭐 거의 일부만 빼놓고는 지구의 오늘날의 모습이 쿡에 의해서 완성됐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해양 탐사의 결과로 이제 유럽 우위의 시대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뭐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명들이 이들이 뭐 명명하거나 이들의 이름을 딴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탐사가들이 다 죽었습니다. 뭐 바스코 다가마는 5척 출발해서 2척밖에 돌아오지 못했고 그중에 뭐 3분의 1밖에 돌아오지 못했고요. 마젤란은 5척이 출항해서 한 척 자신도 죽었고 한 척과 18명밖에. 쿡도 뭐 약 7만 마일을 항해했는데 자기도 바다에서 죽은 건 아닙니다만 뭐 마젤란, 뭐 바르솔로메 디아스, 쿡, 허드슨, 라살르, 베핀, 드레이크, 베르사노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바다에서 항해 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세계 지도가 거의 뭐 한 8, 90%가 이제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작물들 오늘날 우리가 주된 식량 자원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유럽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또 학문도 뭐 항해학, 지리학, 천문학, 생물학, 동물학 모든 분야에서 이제 발전을 하는 기초가 됐죠. 뭐 세계가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문명 세계가 확대되었다라고 이제 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요거 이제 서장에 있는 내용을 요 뒤에다 갖다 붙였는데요. 왜 유럽인들이 이 시기에 세계 팽창을 하게 됐느냐. 뭐 이제 제가 정리한 바로는 5가지의 이유를 들 수도 있는데 이유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 시기에 기온이 기후론이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혹한기였다가 15세기에 16세기에 온난화되면서 다시 유럽 그렇지만 이 기후로는 뭐 하나의 원인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이 수산사에서는 이 기후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온의 그거에 따라가 그 잡히는 고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인구론,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그건 뭐 전체 중에 일부겠죠. 그다음에 뭐 경제적 동기는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고요. 종교적 동기론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아까 사도 요한의 왕국, 기독교 왕국과 연합해서 이교도를 협공하려 했다. 뭐 그래서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려 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피에르 수원유라는 프랑스 학자에 의하면 이건 약탈적 행위를 합리화하는 심리적 보상행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배와 항해술이 발전해서 갔다. 그건 이제 거꾸로 된 것이죠. 항해하는 과정에서 탐사하는 과정에서 배도 개량하고 항해술도 개량한 거지 완비가 돼서 간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배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여기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기술적인 측면이 돼서 대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인들이 바로 이제 요 코그선은 이제 12세기경에 한자 독일 뭐 북방의 발트해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코그선이 지중해 지역에서 사용하던 요 삼각도수 사용한 선박과 검장과 선형이 결합돼서 포르투갈에서 유럽에서 카락선이 만들어집니다. 뭐 캐렉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범장이 도시 2개인데 메인 돛은 코그선의 돛을 장착을 하고 세모돛은 이제 후미에 장착을 해서. 근데 전체적인 선형은 라운드형과 선 아래는 유럽의 코그선을 만든 형태가 카락선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한번 나중에 보시고 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캐렉선의 어원이라든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라벨라 선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개발돼서 이제 대양 항해용으로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그냥 포르투갈 연안에서 사용했던 바르카라는 어선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 탐사 때. 근데 이것이 역풍에는 항해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네모돛만 달았으니까 아랍인들이 사용하던 세모돛을 장착을 해서 바로 초창기 카라벨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카라벨라 라티나. 라티나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레틴에서 삼각돛을 단 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원양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카라벨라 레돈다선이 되겠습니다. 이 카라벨라 라티나 정도 이 초기일 때는 보급선이 따로 따라갔습니다. 옆에. 그래서 바르솔로메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다 옆에 보급선이 따로 따라갔습니다. 식량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카라벨라 레돈다선은 한꺼번에 다 실을 수 있었죠. 여보세요? 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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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지금 온라인 강의 중이요. 어, 어. 자, 뭐, 요 카라벨 선도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뭐, 그리스에서 유치돼서, 원래는 카라벨이라는 형태로 됐다가 이것이 다시 개량돼서 커진 것이 이제 카라벨라 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말이 다르죠. 왜냐하면 카라벨라라는 게 카라벨을 더 축소한 형태가 되는데 오히려 카라벨 선보다 카라벨 선은 바르카 선 포르투갈 연안에서 사용했던 이제 어선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들이 사용했던 이제 카라보스 선. 거기다가 속력이 좀 빠른 카라벨라 선을 범장을 합쳐서 만든 것이 요 카라벨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이 선형만 보고는 어느 선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이제 세 척을 가서 요 산타 마리아호가 이제 침몰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뭐 니냐오 이건 뭐 소녀라는 뜻이고요. 이제 핀타오는 뭐 그린 것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또 다른 뜻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어에. 가장 큰 게 산타 마리아호. 였다. 그 다음에 이제 범선의 역진성에서 세모돛을 달면 맞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항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뭐 그 아마추어들이 곧장 하곤 하는데 앞으로 항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모돛에 비해서 조금 더 맞바람 방향 쪽으로 약 10도 정도 안쪽으로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돛이 한 배는 거의 이제 정행으로 거의 뭐 70도 가까이 옆으로 가야 되니까 항해 거리가 여기까지 가려면 멀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세모도 배는 그것보다 한 반 정도 항해 거리가 줄어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도도 이것도 이제 그 제가 1, 2장에 설명한 것이 이제 뒤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건데 대체로 1400년대 초에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포르톨라노 지도가 만들어져서 지중해권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서양 쪽에서는 뭐 아무것도 정보가 없었죠. 그러다가 1480년대에는 포르톨라노 지도가 이 코로나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를 보면 상당히 이제 아프리카도 남단까지 어느 정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어느 정도 정확히 그려지고 뭐 지중해는 뭐 중세부터 그려져 있었으니까 대서양 섬까지 어느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콜럼부스가 이 해도를 하나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머릿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만든 프톨레마이오스 책을 갖고 있었으니까 지리서를. 그 다음에 이제 1569년에 가서야 비로소 머케이토, 메르카토르 뭐 영어로 하면 머케이토가 되겠습니다만 라틴식으로 하면 메르카토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항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르카토르 해도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자대고 직선만 그으면 그것이 항로가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 지도의 전범이 돼서 이제 쉽게 항로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요 항해술과 관련돼서 컴퍼스는 이제 우리말로는 가남쇠라고 이제 하는데 중국인이 발명된 건 컴퍼스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인이 개발한 건 바로 요 사남이 되겠습니다. 또는 진남.
이 그릇의 손잡이, 요 숟가락 같은 것이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책에만 있었다가 이제 1900년대 초에 중국의 왕진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복원해서 이제 실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중국인들은 대체로 1100년경에 항해 때 이와 같이 접시에 물을 띄우고 바늘을 자화시켜 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데 넣어서 띄워서 만든 수부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국인들은 1600년대까지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화도 이런 형태로 사용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인들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피버티드 컴파스, 나침이죠. 이렇게 침에 고정된 형태의 나침이를 가 역사상 문헌으로 처음 발견된 건 1269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유럽인들의 이와 같은 축침이 외구를 통해서 청나라에 전해져서 1600년대 초에 가서야 중국인들은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해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전문적인 건 합니다만 우리가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하면 그것이 곧 지구의 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도를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도 측정은 훨씬 더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적도를 넘어가면서 북극성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해서 위도를 측정하는 것이 됩니다. 요것을 찾아보시면 내가 태양의 고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도에서 내가 측정한 태양의 고도를 빼면 A가 되고 이 A는 바로 여기에서 요 B가하고 동의각이 돼서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는 내가 있는 관측자 시점에서 본 것이지만 지구의 중심축에서 본 태양의 그 시점의 고도를 적위라고 합니다. 적위, declination. 근데 이 적위는 오랫동안 만들어서 특정 시간, 특정 위도에서 얼마인가가 측정되어 있는 것이 천측력이 되겠습니다. 이 천측력이 아랍인들의 천측 자료를 통해서 자쿠토라는 사람이 포르투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1478년에 포르투갈에 처음으로 소개돼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내려갔을 때도 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 한 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팽창의 동기는 여기 종교적 동기가 촉발제가 됐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동기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걸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배와 함포, 항해술이 개선된 기술적 동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요거는 너무 길고 하니까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건 한번 크게 보시고 마지막에 요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유럽은 자본주의화가 됐고 상대적으로 동양에서 중국은 반식민화, 한국은 식민화, 일본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됐느냐. 그게 이제 해양에 대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민족이나 그것의 그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유럽을 하나의 그 해양 문명권으로 본다면 전 그런 어떤 실론을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건 몇 차례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존재상으로는 반도니까 해양에 가까운데 의식은 대륙에서 기원한 민족이기 때문에 대륙지향적이다. 그래서 의식과 존재가 불일치하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하려면 역시 해양 쪽으로 유인력을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써놓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해양 국가로 가려면 역사적으로는 우리는 해양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지리는 이미 반도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렇지만 이 두 요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움직이려면 결국 국민들의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를 통해서 정치를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가 제가 해양 지도자 회의에서 발표할 핵심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많이 해양과 친숙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을 지켜야 된다, 삶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많은 인프라와 뭐 예산과 해양수산부의 관할 분야를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유럽의 대항해 시대 내용을 좀 거칠게 짧게 발표드렸습니다. 요약 발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지정 토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김성진 교수 한 1999년경부터 아니다, 99년이 아니라 95년경부터 이제 알고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뭐 서양 해양사에 대한 그런 뭐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학문적인 깊이가 이제 성숙이 돼 가지고 좀 강의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하시는데 아주 자신감이 또 넘치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빠짐없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요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은 제가 우리 김연빈 그 도서출판 귀걸회사 대표님한테 일단 좀 부탁을 드렸고, 뭐 저도 좀 토론을 할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김연빈 대표님한테 좀 지정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현빈입니다. 오늘 그 김성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많이 성함은 들었는데 오늘 직접 얼굴을 뵙고 강의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의 중에서 사실 이제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그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선 그 이게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든 지도가 이미 그 아마 그 지구가 둥글다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콜럼버스가 15세기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도 아직은 지구가 둥글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격차가 그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됐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적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제 그 지구 평면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펼쳐서 그렸는데, 대체로 이미 중세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양인들 사이에서는. 예.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이를테면 그리스 철학자 중에도 지구가 둥글고 지구의 그 둘레를 정확히 추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아니고 그런 만큼 이미 15세기 정도 오면 지구가 둥글다는 건 이미 유럽의 항해가들이든 어느 정도 지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다 공유된 지식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요, 제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92년이란 연도인데, 이제 1392년에는 알다시피 우리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근데 이제 1492년 100년 후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가 1492년입니다. 우리 1592년은 또 임진왜란이 그 발발한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참 있다가 이제 1992년 지나 1994년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제 발효된 그런 해인데, 이게 참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연도로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말씀드렸는데, 그 참 이제 그 유럽에 비해서 우리 동양은 그
바다에 대해서 많이 좀 멀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고려 장보고가 동아시아 해양을 제패하고 명나라의 그 또 그 영락제가 이제 그 7차의 항해를 통해서 이제 그 해양을 진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제 중지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시아가 유럽의 그 식민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이제 미리 그걸 그 먼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1853년에 이제 흑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일본이 1860년대에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1950년이 되어서야 겨우 우리나라 힘으로 태평양을 횡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의 100년의 차가 그 우리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의 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격차가 완화가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해양 국가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 이제 이상형적인 노정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양 국가의 그 요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 정서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는 또 이제 국민 정서를 친해양화하고 국민 정서를 이제 친해양화하기 위해서 뭐 해양 레포츠 같은 것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교육 내에 그 수영이 필수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주장하시고 또 정부에 제안하신 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최근에 제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다. 삼면이 바다로 열린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인식하기 전에 해양계의 리더들이 교수나 그다음에 언론인이나 관료들이 먼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의식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 국민 정서적으로 우리가 바다와 친해지지 계속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또 해양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서로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저는 그 해양 레저 스포츠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바다 수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국민이 해양 정서를 강화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뭐 유럽의 대항해 시대 여기에 주제는 아닙니다만 뭐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뭐 이제 제가 이 그리는 이제 해양국가라는 그 요소는 뭐 이 5가지 요소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자문을 국립해양박물관 건설할 때 그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한 내용에 따르면 어쨌든 이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뭐 역사적 경험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리는 뭐 어쨌든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로 열린 한국, 오히려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이미 해운, 항만, 수산 이제 더 이상 조선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맥시멈에 가깝게 왔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건 그 비율적으로 보면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2가지 요소
남은 두 가지 요소. 정치는 굉장히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나 이제 이런 우리 바다 관련 NGO 단체에서는 자꾸 뭐 해양수산부를 관한해 더 해달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는 결국 국민 정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제가 여기다 다 지금 데이터를 안 넣어놨습니다만, 제가 요번에 뭐 저 해양 지도자 회의에서 만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지금 등산 수요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뭐 1,500만이든 2,000만이든 뭐 그 수요는 늘 있는 것인데, 새로운 것을 바다 쪽으로 찾아 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욕구나 이것이 팽창해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지금 약 3만 척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터보트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요, 이쪽은. 근데 세일링 보트는 제가 2006년에 요트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가 1,000척이고 지금도 800척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리나가 있어야지 요트는 정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마리나 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수요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할 하부 인프라스트럭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면허 취득자를 보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연평균 2만 명 가까이가 면허를 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면허만 갖고 있지 이런 걸 사서 정박하고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낚시 인구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낚시 인구, 바다 낚시 인구 뭐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죠. 당연히 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정부의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대한 인프라와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뭐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를 어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해양 경제의 한 분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최근밖에 안 됐는데, 관념적이든 정서적이든 바다로 갇힌, 둘러싸인이 아니라 열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바다에서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안전사고도 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고 관리 기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 내지는 해양 쪽에 관할 범위를 늘려가면서 정치권에 압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저의 아이디어란 생각이다. 이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부산 지역의 모든 해양 언론을 주도하는, 그다음에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부산항 살리기 경제 운동 본부라든지 여러 박인호 대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로들이 많이 계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사실 또 우리 해양수산부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부가 폐지됐을 때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부산 지역에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다를 생각한다고 하신 분들이 꼭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해야 된다, 그런 여론을 부산에서 조성하고 부산 지역 언론들이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하고,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요트 산업이라든지 마리나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해양 레저 스포츠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바다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자기
도에 자기 군에 자기 시에 우리 동네는 마리나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동네는 그런 얘기만 합니까? 먼저 바다를 가까이 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그 정서적인 면에서 좀 우리 사회 지도 그 해양계 지도층들이 좀 더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좀 깨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점심 전에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김성윤 교수,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제 간단하게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듣고 싶은 게, 아까 콜럼버스 달걀 그게 나왔던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가신, 저도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좀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멀리 보이는 산 몬테비디, 이게 이제 몬테는 마운틴 해서 영어에 그 MOUNTAIN하고 MONTE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BD도 비주얼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 해서 이게 참 15세기 16세기의 그 어원들이 지금 이제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 연결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 달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예. 네, 콜럼버스 달걀은 이거 뭐 그 조작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작된 얘기인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이탈리아에서 성당을 짓는데 도움을 못 짓는다, 이제 그런 브루넬레스코라는 그 사람의 일화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짓겠다라고 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달걀을 바로 세우는 사람한테 그 도움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이야기가 그 콜럼버스 달걀 나오기 이전 한 200여 년, 제가 정확히 여기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200여 년 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콜럼버스 후대에 그 얘기를 콜럼버스 얘기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도착해서 그 영화에도 뭐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리셉션 환영 파티를 하는데 이거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니네 콜럼버스가 달걀 새 걸로 세워봐라 라고 하니까 못 세우니까 콜럼버스가 깨서 세웠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건 이제 조작된 얘기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얘기입니다. 네. 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이 나오는 시판코,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서도 그 이제 콜럼부스가 시판고를 찾아서 나섰다고 지도에도 이렇게 시판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시판고가 일본 말하나요? 저펜을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시판고는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제 그 유럽인들이 차음을 해서 그대로 쓴 거고, 카타이는 이제 오늘날 이제 중국을 얘기죠. 캐세이죠, 캐세이. 캐세이 퍼시픽 항공할 때 그 캐세이. 그 다음에 뭐 인디즈는 그대로 인디즈고. 그러니까 이게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동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 책에다가 견문록에 뭐 그런 일본 지명들을 등등을 쓴 것이 이제 유럽인들에게 이제 그 안착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이상향으로 마르코 폴로가,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걸 이제 동경하고 이제 찾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뭐 자기는 안 가봤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안 가봤는데 자기도 이제 그 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온 사신들도 만나고 하면서 들은 얘기를,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전한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김성윤 교수의 강의 중에 특별히 좀 의미를 둬야 될 거는, 보통 뭐 이런 강의하면 누가 뭐 어떤 땅을 발견했다 이런 걸로 이제 거치는데, 그 교수님은 어떤 지리학의 그 이제 발전 단계 이런 것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구가 굉장히 크고 바다는 조그맣다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다들 뭐 다른 대륙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이제 점차 사람들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경도하고 이제 위도도 그게 참 현재처럼 이렇게 그리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또 경도 측정법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지구가 오늘날처럼 발견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까지
한 몇백 년에 걸친 그 조상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렇게 읽어주셨다면 제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시대가 뭐 미국에서도 콜럼버스 데이를 다 없애는 추세고 동상도 지금 뭐 꽤 부시는 상황인데 뭐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또 이룩한 업적이든 그 혜택을 또 보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밸런스를 가지고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사실 전체를 써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또 그 콜럼버스가 1차, 2차, 3차 항해하고 이제 돌아올 때는 그 조금 더 북쪽으로 돌아온 게 그 멕시코 해류 그걸 따라서 이제 아마 범선 시대니까 범선은 이 그 해류를 타고 이제 쭉 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멕시코 해류를 이용했다. 이거 범선 시대에 그런 말씀도 굉장히 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도 이게 그 뭐 서양사를 깊숙이 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야 콜럼버스가 진짜 대단하게 뭘 참 큰 그 발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콜럼버스 혼자만의 그런 큰 업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뭐 엔리케 왕자서부터 해서 그 아까 보니까 1420년 경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 이 그 인류가 이 전 세계를 알게 되기까지는 진짜 조금씩 이렇게 나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가지고 콜럼버스의 그 발견하면서 이제 대항해로 이어졌다 해서 뭐 이걸 우리 인간사 살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는 건 없고 정말 큰 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그게 이제 충만할 때 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왜 유럽이든 동양이든 우리도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 또 일본도 그렇게 발전하고 왜구들이 활동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 하면 유럽은 같은 기독교권이라는 그 문명 어떤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서로 뭐 그리스 로마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하는 거에서 사실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누적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아권이나 여기에서는 그게 누적적이지 않고 개별적이다 보니까 다시 어느 다른 나라가 정화에 대해 함대 탐사가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누적해서 그게 덧붙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리고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서양과 비서양이 자본주의화 하는데 조금 더디고 빨리 되고 하는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유럽은 아까도 보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교환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단절되어 가지고 있었고 그게 축적이 안 돼서 발전이 더뎠다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젤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265명이 떠났는데 18명만 돌아왔다는 거. 대항해 시대 때 정말 많은 그 유럽의 그 남성들이 이제 그 신대륙 발견 등을 위해서 나갔다가 희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16세기의 포르투갈 남자들이 인구의 한 10%가 바다에서 희생됐다 이렇게 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포르투갈은 뭘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남자들은 일정하게 이 바다로 반드시 나가야 되도록 하는 또 법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 오늘날의 서양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 바다를 더 존경하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문화와 그 서양의 문화가 그런 점에서 이 바다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우리도 이제 뭐 장보고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다에 또 집중을
또 했었고 우리가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바다에 지금 뭐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 해운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선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바다의 중요성 이걸 많이 알려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힘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또 출장 가시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아닙니다. 뭐 같이 저희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예, 예.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질문이나 책의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하시면 뭐 저한테 뭐 이메일 예. 주시거나 연락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여기 망에 오늘 제가 뭐 띄웠더니 한 1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오늘 김성준 교수님의 이제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걸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공유를 중지해야지 이렇게 얼굴들이 보이네요. 예, 강의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강의가. 뭐 책을 너무 짧은 시간에 해가지고 읽어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진짜 맞네요. 예. 네. 김연민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네, 김성준 교수님, 네네. 내일 무슨 발표를 하십니까? 그 해양 정책 건의하신다면서요? 그게 원래 3월 24일 날 그 부발협에서 이제 해양 지도자 회의라는 걸 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예. 아까 뭐 보여드린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는 왜 한국 정치에서 해양은 뭐죠? 비주류가 되었는가 그것을 좀 발표해 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예, 예. 과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영향력에서 해양이 좀 중심이든 조금 현재보다 나아질 방안이 없을까? 예, 예. 그런 쪽으로 제가 발표하려고 조금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게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거든요. 아마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연기가 돼서. 이번에 내일 모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3월 24일 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예, 예. 그날 뭐 행사가 많이 잡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 못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됐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반기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점심 교수님, 맛있게 드십시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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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이렇게 뭐 지정토론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길게 시간을 썼습니다. 김성준 교수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 녹화된 걸 또 김 교수가 보고 답을 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몇 분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은 예, 말씀 주시면은 예, 좋겠습니다. 예, 김남구 박사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좀 들어보시고 좀 어떻습니까? 한번 예, 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도 그 해양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록 유럽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유럽의 해양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주로 저도 우리 해양법 연구소, 낭태대학 해양법 연구소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랑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법제사 쪽으로, 여기 우리 연구소에도 이 해양법제사를 연구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그 말들을 먼저 하더라고요.
중국이 만약에 계속해서 해양을 이렇게 나아갔으면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역사에서는 if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저희 술자리에서 그런 그 가정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 친구들도 굉장히 재밌게 역사를 바라보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이 그때 해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유럽의 역사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유럽과 동양의 해양의 역사를 비교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남구 박사님,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뭐 바다를 좀 더 그 친숙하게 생각하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네, 저희도 저희 연구소 친구들이, 저는 이전에 또 두 가지로 좀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작년 초까지 KBS 파리지구 보도본부에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크루즈 산업과, 그다음 코로나 시기에 그 프랑스 쪽 어선, 수산업 관련자들에 대해서 취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좀 취재를 하다 보면서 느꼈던 게 이 프랑스 국민들이라든지 뭐 유럽 다른 국가는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프랑스 국민들의 정서는 이 정말 크루즈라든지 어선 이런 그 해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정서 자체가 이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걸 취재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지금 연구소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합니다. 레저 스포츠를 우리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프랑스에서의 해운 문제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지금 친환경 해운에 대해서 프랑스가 이제 더 앞으로 어떻게 선도적으로 나갈지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게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 프랑스 문화는 정말 해양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열망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권호인 대표님께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알던 거에 더해서 상당히 강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바다에서 철수를 하지 않았으면은 세계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명이 북원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항해, 북방의 북원하고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어서 남방의 항해를 접고 북방으로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거는 장보고의 항해가 우리 역사상에 너무 낮게 조명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하고 지중해가 전 세계의 양대 문화권이었는데 그 한 축을 장보고가 석권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동북아의 항해왕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큰 항해를 했던 분 아닌가, 그런 발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양의 대항해는 과학의 축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프랑스가 지구상에 해양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입니다. 당연히 그 해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한국은, 아시아는 이런 해양에 바탕한 역사 축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양이 비교를 하면은 좀 밀리는 느낌이 들고, 우리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무역, 조선, 수산, 이런 것들 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 않을까? 그건 좀 퀘스천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조명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부각시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토양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하면은 한국도 충분히 해양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김성환 교장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교장 선생님, 선생님 계시나요? 예, 최수문 박사님, 최 박사님, 아,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최 박사님, 예, 네, 저도 그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해양 역사를 처음부터, 이 기초부터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다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아주 강의 듣는 내내, 강하게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역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북극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김 교수님이 이제 그 북극에 대한 새로운 항로에 대한 언급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앞서 그런 기록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뒤에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이 과학들이 좋은 길잡이가 된 같은 오늘 강의는 정말 뭐랄까 큰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고문현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칠 무렵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우리 요트 세계 일주 선장님 계신데 혹시 되시면은 좀 세계 많이 다니시면서 좀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 선장님. 예, 김성환 교장 선생님 어렵다고 하셨고요. 네, 저는 지금 잠깐 예, 아는 지인분 시골집에 와 있어가지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그 대항해의 시대 그 강의를 듣고요. 제가 지난 항해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국의 해양 레저 스포츠도 그러지만은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새로 재정비를 한다는 그것보다도 좀 서양 문물처럼 서양 역사처럼 다시 재정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사실 오늘 제가 대표로 대구 한의대에 해양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이제 우리 여기 바다 모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관심 있게 우리 바다 모임에 총장님도 그러시고 거기 교수님도 많이 후원을 해주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오션 폴리텍의 학생들 그 네 분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계신데 조현준 우리 학생 혹시 좀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조현준. 네,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션 폴리텍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해운 역사에 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아는 게 없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좀 옛날 이제 유럽 대항해 시대 그때 시절부터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이제 연결시켜서 왜 서양하고 동양하고 뭐 회기사들 대우가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아는 좋은 이제 통찰력을 기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음, 그, 토론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과연 제가 나중에 이 과정을 막 수료하고 정말 회계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업계에 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성철 지금 이제는 변호사님이시네. 이성철 변호사님하고 우리 고문현 교수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부장판사님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여보세요? 예, 아유, 선배님 잘 계시죠? 저를 불청객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이 감당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좋은 강의를 마지막 부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오늘 늦게까지 또 권호인 대표님이 또 명나라, 청나라 정말 박학다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현 교수님이 그렇게 토요일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하시고 오늘 발표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법원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한 달간 푹 쉬고 있는데 바다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같이 좀 하자 그래가지고 곧 법무법인에 지금 대표로 지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어나운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거기도 해양대학교에 박사과정을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침 해상 이쪽 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를 하든지 여기 계시는 김인영 교수님이나 권호인 대표님을 제가 잘 앞으로 자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에는 좀 푹 쉬도록 해주세요, 우리 김인영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고민현 교수님, 우리 좀 헌법적인 관점에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청민 차장님이 수산물 수입 대행업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위탁 매매업 관련해서 담보가 없으면 위탁 매매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손해 보지 않으려는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국가가 심한 경우에는 또 잘 안 되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서 기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준 교수님 이 유럽 여행 항해 시대라는 책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4번째 책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정말 지금 방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토론해 주셨듯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정말 저에게도 정말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전에 김인영 교수님이 토론하실 때 이 콜럼부스의 달걀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사실 세상에 참 왜곡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말 제대로 겸허하게 배워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에서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과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대 사건이라고 하지만 콜럼부스의 달걀은 깨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발표하신 김승진 교수님이
유럽 대항해 활동과 기술에서 유럽 해양 팽창 동기론의 기후론이 아니다. 이것은 뭐 수산물 관련해서는 맞을지 몰라도 해양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본인이 안 계시니까 하여튼 기후론도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분들이 권오인 대표님 등 김영애 선장님, 이승필 변호사님 등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이 오늘 이 바다 모임을 통해서 역시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끝까지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신, 특히 김성준 교수님 해외 출장 가시는데 이 녹화까지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과 김연빈 대표님 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모임이 뭐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또 후원하고 바다 또 최고의 과정도 있고, 또 최근에 한 바다 인문학 산책 평생교육원 과정도 있고 해서 새로 취임한 고려대학 김동원 총장님한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아이고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언제 한번 우리 지금 한 800명 한번 이 고려대학에서 그 모임 가지시면은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우리 바다 저자와의 대화 3권이 곧 나옵니다. 곧 나올 때 우리 출판 기념회 할 때 우리 학교에서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이고 또 총장님도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벤트를 한번 이렇게 가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분 대단히 고맙고요. 특히 김성준 박사님 일본 출장 가시는데도 좋은 발표 녹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창민 우리 과장님도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의 수산물과 관련된 지평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